새벽 4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동우 학교 보낼 도시락 싸려면 그 시간에는 일어나야 했거든요. 이제는 남편도 먼저 가고 없고 아들 녀석은 장가를 가서 분가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눈을 뜨고 한참을 말똥말똥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스스 일어나 쌀부터 씻어 밥을 안 쳤을 겁니다. 아들 녀석 집에 가는 날에는 동이 트기도 전에 주방에서 들기름 냄새, 간장 졸이는 냄새가 진동을 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근질거리는데도 꾹 참았습니다. 어제 저녁 동우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엄마, 내일 오는 거 맞지? 버스표는 끊었고? 그럼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일만 손꼽아 기다렸지. 그런데 엄마, 이번에는 제발 아무것도 싸우지 마. 응? 저번에 보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버스에서 내릴 때 얼굴이 헬쑥하더라. 허리도 아픈데 뭐하러 고생해. 아들 녀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대견한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웃었네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속 깊은 소리 한 번씩 툭 던져줄 때마다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또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알았어, 아들. 유난 떨지 않을게. 진짜지? 약속했어. 그냥 몸만 편하게 와. 진주가 엄마 온다고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하게 밥 얻어먹고 푹 쉬다가 며느리가 맛있는 걸 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 이진주가 살림에 살짝 서툰 감이 있거든요. 일하느라 바쁘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영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온다고 밥을 해주겠다니 그 마음이 참 고맙지 뭡니까. 그래서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식 집에 빈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첫 차 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늘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가던 반찬 통들이 없으니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우는 뭘 좋아하더라? 갈비찜? 아니면 얼큰한 김치찌개? 며느리는 서양 음식을 좋아하니 파스타 같은 걸 하려나? 어떤 음식이든 며느리가 저를 위해 차려주는 첫 밥상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그런 기분 좋은 상상 덕분에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었네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아들네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신도시라 그런지 아파트들이 전부 삐까번쩍하더군요. 저 멀리 보이는 아들네 아파트 건물을 보니 저 안에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복닥거리며 살고 있구나 싶어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류장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는 길,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여름의 초입이라 그런지 햇볕이 제법 따가웠거든요. 그래도 마음만은 상쾌했습니다. 드디어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1501호. 익숙한 숫자를 보고 잠시 심호흡을 한 뒤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어라, 집에 없는 건가? 다시 한번 벨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한참을 누르고 나서야 문 쪽에서 달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가, 나다.
시어머니다. 아, 어머니, 잠시만요. 분주한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진주가 조금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저를 보고 멋쩍게 웃더군요. 귀에는 하얀색 헤드셋이 걸려 있었고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일에 집중하느라 소리를 못 들었네요. 죄송해요. 괜찮다, 일한다는데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들 없으면 너라도 돈 열심히 벌어야지. 농담처럼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동우는 아직 안 왔니?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일부러 시간 맞춰 오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너라도 보니 좋구나. 며느리는 제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게 조금 남아서요. 금방 끝낼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다시 헤드셋을 끼고 노트북 화면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 며느리가 따라준 물만 홀짝였습니다. 텅 빈 집,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닥타닥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었지요. 며느리 딴에는 일에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시계가 정오를 가리키고 1시가 다 되어가도록 며느리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도 거르고 첫 차를 타고 온 터라 슬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한 며느리에게 차마 밥 달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혹시나 유난 떠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그저 소파에 앉아 멀뚱멀뚱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신신당부하며 말했던 진주가 해주는 맛있는 밥은 도대체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기대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허기와 서운함만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배에서 난 소리가 컸는지 며느리가 잠시 헤드셋을 벗고 저를 쳐다보았거든요. 아가, 혹시 배고프지 않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제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벌써 1시가 넘었네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배고프셨죠?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며느리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주방을 기웃거리더니 이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아, 맞다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것은 반쯤 먹다 남은 피자 박스였습니다. 며느리는 해맑게 웃으며 그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마침 잘 됐다. 어제 동우 씨랑 야식으로 시켜 먹고 남은 건데 이거 드실래요? 이 집 피자 진짜 맛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아침도 굶고 온 사람에게 아들이 맛있는 밥을 해줄 거라고 자랑했던 그 며느리가 내놓은 것이 고작 먹다 남은 차가운 피자라니요. 심지어 데워주겠다는 말도 없이 박스째로 툭 하고 던져놓듯 내려놓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왜요? 피자 안 좋아하세요? 제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봤는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운함을 넘어 무언가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의와 존중의 문제였지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도 하다못해 계란 프라이 하나에 김치라도 꺼내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택했고 그 선택이 제게는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좋아한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피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도우, 치즈는 하얗게 굳어 고무처럼 질겼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온 피자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3시간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아들에 대한 믿음과 며느리에 대한 작은 희망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보란 듯이 그 차가운 피자 한 조각을 전부 씹어 삼켰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단단하고 차가운 밀가루 덩어리를 억지로 목구멍 너머로 넘기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채한 듯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려왔습니다. 2번째 조각에는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더 안 드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어느새 다시 헤드셋을 끼려던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침을 늦게 먹고 와서 그런지 배가 금방 부르구나. 그 말을 끝으로 식탁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럼 전마저 일 좀 볼게요라며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타닥타닥. 정적을 깨는 키보드 소리가 제 심장을 콕콕 쑤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그 식탁에 앉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모멸적인 공간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들고 왔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의아한 듯 저를 돌아보았지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아, 아가.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동네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네. 지금 출발해야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어요.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쉬움이 아닌 안도감에 가까운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놓쳤을 리가 없지요.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네요. 동우 씨 오면 엄청 서운해할 텐데.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지만 그 어떤 아쉬움이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손님을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래 들어가서 일 보거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갈 때와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올 때의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어요.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헤드셋을 낀 채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던 며느리의 얼굴, 일에만 몰두하던 뒷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식은 피자 박스를 내밀던 그 해맑은 표정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일까? 수십 번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일찍 떠났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잘 들어갔어? 진주한테 얘기 들었어. 친구분 만난다고 일찍 갔다며? 나 얼굴도 못 보고 가서 서운하네.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의심하는 기색 없이 천진난만했습니다. 저는 차마 거기다 대고 너의 아내가 식은 피자를 줘서 속상해서 그냥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착한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그럼 잘 들어왔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더라. 다행이다. 진주가 엄마 그냥 가셨다고 엄청 서운해하던데. 자기가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을 거야.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며느리가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해 서운해했다는 그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챙겨주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챙겨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며느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 바쁜 사람인 거 아는데 뭘. 괜찮다. 역시 우리 엄마야. 진주가 그러는데 엄마가 피자 엄청 맛있게 드셨다며? 자기가 대접한 게 피자밖에 없어서 마음에 걸렸는데 잘 드셨다니 다행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대접한 게 피자밖에 없어 마음에 걸린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밥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이 아들의 귀를 통해 아름답게 포장되어 들려오니 이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맛있더라.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끊어야겠다. 동우,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라.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며느리는 영원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이며 아들은 그 사이에서 실체도 없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쓸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들네 집에 간다며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쏟았었지요. 시골집 장독대에서 가장 귀하게 아끼던 꼬박 3년을 묵혀 깊은 맛이 우러난 된장을 큰 통에 가득 담아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런 귀한 된장 맛보기 힘들다며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쌈을 싸먹어도 일품이라고 신신당부하며 전해주었지요. 며느리도 그때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아들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까 싶어 주방을 둘러보는데 제가 가져왔던 된장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 저번에 내가 가져온 된장은 다 먹었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 된장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정리했어요. 정리하다니? 그걸 벌써 다 먹었을 리는 없고. 그게 아니고 베란다에 뒀는데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것 같아서요. 동우 씨도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죄송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 파는 저염 된장이 깔끔하고 맛도 더 좋더라고요. 다음에 그걸로 맛있는 찌개 끓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3년의 세월과 정성이 쿰쿰한 냄새와 벌레라는 말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말은 더 큰 상처가 되었지요. 제 정성을 냄새나는 골칫거리로 취급한 며느리나 거기에 동조한 아들이나 둘 다 너무나 밉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저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은 피자 사건은 그 된장 사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제 정성, 제 마음, 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제는 무언가를 해와도 버려질 뿐이니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저를 대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제 유일한 속풀이 상대이자 오랜 친구인 옥자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옥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박미자? 뭔 일 있냐? 옥자야, 나 속상해 죽겠다. 저는 버스 안에서부터 전화 통화를 하기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옥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된장 사건까지 꺼내며 엉엉 울먹이자 수화기 너머의 옥자는 제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같이 화를 내주더군요. 뭐,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년을 봤나? 시어미가 3시간을 달려갔는데 먹다 남은 피자 쪼가리를 데워주지도 않고 내놔? 야, 박미자. 너 그걸 그냥 참고 꾸역꾸역 먹고 왔단 말이냐?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나였으면 그 피자 상자로 대가리를 그냥 확. 옥자의 걸걸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쏙 들어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아들 얼굴 봐서라도 참아야지. 아들 얼굴은 무슨. 그러다 너만 화병 나 죽는다. 요즘 것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자기가 똑같이 당해봐야 아, 이게 이렇게 기분 나쁜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아주 싹수가 노랗다 놀아. 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아들 내오면 똑같이 해줘. 아니, 더 심하게 해줘버려. 찬밥에 물이나 말아서 상에 내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호통을 치란 말이야. 옥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복수.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치사하게. 치사한 게 뭐가 치사해.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교육이다. 교육. 사람 대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참교육이라고. 너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그 며느리라는 애가 너의 집에 올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를 노리는 거야. 아주 제대로 잊을 수 없게. 알았냐? 옥자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옥자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른에 대한 예의, 정성에 대한 고마움을 가르치는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진주. 그리고 내 아들 강동우. 너희 둘 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보러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똑똑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조용히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차분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판을 짜기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덧나고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식은 피자의 상처가
제게는 꼭 그랬어요. 하루 이틀은 서운함에 잠을 설쳤고 일주일이 지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는 일종의 냉정한 복수심 같은 것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날 이후로 이렇다 할 통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아들 녀석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 며느리의 안부를 전했지만 저는 그저 그러냐 하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날들이 흐르던 어느 여름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녀석이 며느리 손을 잡고 케이크라도 사들고 찾아왔을 테지만 이제는 다 부질없는 기대라는 걸 알기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머리로는 기대하지 말자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현관문 소리와 휴대폰 벨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생일날 아침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늘 남편이 제게 미역국을 끓여줬었는데 식탁 맞은편에 빈 의자를 보니 문득 남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내 마음 알지? 나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당신 아들이니까 내가 참아야 하는 거 맞지? 혼잣말을 하며 밥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이게 무슨 초라한 생일상인가 싶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국에 밥을 반도 말아 먹지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놓칠까봐 화장실을 갈 때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어요. 하지만 오전 내내 휴대폰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무리 바빠도지 엄마 생일을 잊을 리가 없어.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읽히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휴대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였을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띠링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반가운 마음에 허둥지둥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이진주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오해했나? 그런 생각과 함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 이진주님이 시원한 여름을 위한 커피 교환권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커피 2잔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이걸로 친구분이랑 시원한 커피 한잔 하세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원한 커피 교환권. 찾아오지 못하는 미안함을 고작 이런 걸로 대신하려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의 성이라는 걸까요? 전화 한 통 없이 그저 손가락 몇 번 까딱해서 보내는 모바일 상품권이 며느리가 저를 위해 고민한 최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마치 어머니 생신, 제가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겼습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보다도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커피 교환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친구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라니요. 제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이런 무성의한 선물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명백히 저를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그날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회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 듯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아이고, 내가 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야 전화하네. 미안. 괜찮다. 바쁜데 뭘. 엄마, 선물은 받았지? 진주가 보낸 거. 그거 고르려고 진주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시원하고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특별히 그걸로 고른 거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야. 아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라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 아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무성의함을 포장해주고 그럴듯한 변명으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비겁한 방관자. 그래, 받았다. 아주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비싸 보이더라.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비꼬듯 말했지만 술기운이 오른 아들은 제 말투에 가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치? 진주가 센스가 좀 있어. 엄마,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하고 다음에 우리가 내려가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사랑해라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녹음기처럼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느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제 생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고작 커피 교환권 하나로 모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것을 센스와 고민의 산물로 포장하는 그들의 사랑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식은 피자의 모욕감과 모바일 상품권의 비참함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나만 바보가 되고 저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친구 옥자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교육이다. 교육. 그래, 교육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선생이 되어주마. 아주 혹독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가 보낸 커피 교환권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용서의 가능성도 함께 삭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생일 소동이 있고 2달쯤 지났을까 제 마음속의 복수 계획은 날마다 더 단단하고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마치 중요한 과업을 앞둔 장수처럼 차분하게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의 초입,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동우였어요. 엄마, 나 동우야. 좋은 소식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물었지요. 무슨 좋은 소식인데 그래? 내 대학 동기 중에 제일 친한 놈 있잖아. 철민이. 그 녀석이 드디어 장가를 가. 그런데 결혼식장이 어디냐면 엄마 사는 동네 근처 예식장이야. 대박이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니, 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기회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철민이가 벌써 장가를 간다니. 잘됐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결혼식 갔다가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돼?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무엇보다 나 진짜 엄마가 해준 뜨끈한 집밥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특히 엄마표 갈비찜. 그거 진짜 먹고 싶다. 갈비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제 무대에 가장 중요한 소품을 주문한 셈이었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따뜻하고 인자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그게 먹고 싶었어? 당연히 와야지. 그럼 오고 말고.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소 한 마리 잡아서 산더미처럼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며느리랑 같이 몸만 와. 알았지? 진짜? 와, 신난다. 진주도 엄마 갈비찜 진짜 좋아하잖아. 알았어, 엄마. 그럼 우리 토요일에 결혼식 끝나고 바로 달려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딱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제게는 일주일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머릿속행서 계획을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복수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정육점이나 채소 가게가 아니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상가에 있는 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제일 크고 토핑 제일 많이 올라간 피자로 한 판 주세요. 포장해 갈 겁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피자 박스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피자를 내려놓고 박스를 열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저는 그 피자를 딱 2조각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가올 의식을 위한 하나의 절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피자라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2조각을 먹고 난 뒤 저는 남은 피자가 담긴 박스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일부러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말이지요.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피자의 온기가 사라지고 치즈가 굳고 도우가 뻣뻣해지도록 딱 하루의 숙성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 내외가 도착하기로 한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에 들러서는 가장 좋은 암소갈비를 두툼하게 끊고 채소 가게에서는 싱싱한 표고버섯과 파프리카, 단면과 시금치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주방에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뺀 갈비를 커다란 솥에 넣고 푹 삶아냈습니다. 간장과 설탕, 배와 마늘을 갈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붓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졸여냈지요. 온 집안에 달콤하고 짭짤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치고 각종 채소를 볶아 알록달록한 잡채를 한 솥 가득 묻혀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갈비찜 냄새와 어우러져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호박과 동태살을 가져다 고소한 전을 부치고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도라지 무침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2시간 넘게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열에 가까운 즐거움을 느꼈지요. 마침내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음식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잔치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흐르는 잡채,
노릇노릇한 전. 누구라도 이 광경을 본다면 감탄사를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잔치상의 진짜 손님은 오늘 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요리들을 하나씩 찬압과 밀폐 용기에 정성껏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두 들고 김치 냉장고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가장 깊숙한 칸에 요리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었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숨기듯이. 그리고는 김치 냉장고 문을 닫고 전원을 강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이 진수성찬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온 집안에 가득 뺀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야말로 제 복수국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저는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에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지만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 사둔 차갑고 뻣뻣한 피자가, 김치 냉장고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야 할 어머니의 갈비찜이 숨죽이고 있었지요.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아주 길고 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독처럼 번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까 창밖으로 익숙한 아들의 차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무대에 드디어 주연 배우들이 도착한 것이지요.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들 동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진주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따라 들어섰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둘 다 한껏 멋을 낸 차림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끔한 정장을, 며느리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장시간의 운전과 익숙하지 않은 행사로 지쳤는지 두 사람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대박. 진짜 갈비찜 하셨구나. 아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어린아이처럼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며느리 진주 역시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니, 냄새가 정말 와, 식당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저희 완전 포식하겠는데요? 두 사람의 얼굴에 가득한 기대감.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몇 달간 꿈꿔왔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결혼식은 잘했고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히더냐. 네, 엄마. 조금 막히긴 했는데 엄마 갈비찜 먹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겠구나. 며느리도 얼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너라. 저녁 먹어야지.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두 사람은 곧장 식탁으로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이었지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상이라도 놓을까요? 며느리 진주가 싹싹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아니다가. 너는 손님인데 어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렴. 내가 다 차려줄 테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아주 천천히 우아한 동작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대에 찬 시선이 제 등 뒤에 뜨겁게 와서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부엌에 들어선 저는 일부러 달그락거리며 접시 두어 개를 꺼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김치 냉장고가 아닌 평범한 일반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제가 정성껏 숙성시켜둔 피자 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부엌을 나서는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순수한 의아함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듯한 표정. 저는 태연하게 그들의 앞으로 걸어가 식탁의 정중앙에 피자 박스를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 우리 저녁 먹자. 제 말에 두 사람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얼굴로 피자 박스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동우가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지요. 엄마, 이게 뭐야? 에피타이저야? 아니, 저녁인데. 제 단호한 대답에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피자 박스를 열었어요. 그러자 하루 묵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피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치즈는 허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페퍼로니는 기름기가 굳어 쭈글쭈글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맛이 싹 달아나는 비주얼이었지요. 어머니, 이건... 며느리 진주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연기력을 발휘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머나,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장 볼 시간이 없었지 뭐니. 그래서 어제 너희 온다고 미리 시켜둔 거야. 어제 먹다 남은 건데 우리 이거 데워 먹을까?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활용점정, 이 모든 복수극의 핵심이 담긴 마지막 대사를 덧붙였지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우리 아가도 나한테 이렇게 챙겨줬잖아. 3시간이나 걸려서 온 시어머니한테 말이야. 그때 내가 생각했지. 아, 이제 우리 집안의 손님 맞이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번 준비해 봤단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서서히 차오르는 수치심이 비쳤습니다. 아들 동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그의 얼굴이 제 말이 이어질수록 점차 굳어지더니 마침내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참담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달콤하고 고소한 갈비찜 냄새와 눈앞에 놓인 차갑고 볼품없는 피자 조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지독한 침묵, 완벽한 부조화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의 이막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두 사람의 반응을,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반응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찾아온 침묵은 무덤 속의 정막보다도 무겁고 깊었습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식탁 위에서는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아들 동우는 굳어진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며느리 진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발견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동우였습니다. 녀석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내는 듯 잠기고 갈라진 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야. 집에서는 분명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갈비찜 냄새가.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라니. 나는 아주 진지하단다, 아들아. 그리고 이 냄새는 아마 내 코가 잘못 맡은 모양이지. 오늘 우리 집 저녁 메뉴는 이 피자가 전부니까.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 진주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목소리는 원망과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지요. 내가 어떻게 했기에 그러니, 아가? 나는 그저 너에게 배웠을 뿐인데. 어른을 대접하는 법, 멀리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법을 말이다. 내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그때는 제가 정말 재택근무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일부러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항변했습니다.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전부 제가 예상했던 변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들이 지금의 제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빴다고? 그럼 나는 한가해서 너를 보러 3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갔을까? 정신이 없었다고? 나도 자식과 며느리를 만난다는 설렘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단다. 일부러가 아니었다? 그래, 아기가 없었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악이 없는 무심함이 때로는 아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너는 아니? 너의 그 바쁨과 정신없음이 나에게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지난 몇 달간 묵혀두었던 서운함과 분노를 실었습니다. 식은 피자를 받아들었을 때의 모욕감, 된장 항아리가 버려졌을 때의 허탈감, 생일날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의 비참함까지 전부 담아서 말이지요. 상황이 험악해지자 보다 못한 아들 동우가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지요. 엄마, 이제 그만해. 진주도 저렇게 미안해하면서 울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면박을 줘? 아들은 제게 소리치듯 말하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수? 그래, 실수라고 치자. 그럼 너는 뭘 했니, 강동우? 너의 아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는 그 사실을 알기나 했어? 아니, 모르더구나. 너는 그저 진주가 피자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헤헤거리고 있었지.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없이 상품권 하나 틱 보내놓고는 진주가 엄마 생각해서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라고 포장하기에 바빴지. 너는 방관자야.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의 공범일지도 모르지. 너의 아내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둔 공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분노에 아들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세 사람의 상처와 분노, 눈물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네. 며느리는 이제 변명이 아니라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잘못한 걸 이제 알았니? 그래,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너무 가볍지 않니?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란다. 그러니 오늘 저녁은 너희 둘 다 이 차가운 피자를 먹어야 할 게다.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꾸역꾸역. 이것이 너희가 너희 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갑게 굳은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양,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와 피자를 번갈아 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이 잔인한 형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저 혼자 꿋꿋하게 차가운 피자를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제 분노와 서러움을 함께 씹어 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조각째 피자를 집어들었을 때 며느리 진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아들 동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피다가 이내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조각이 남은 처참한 모습의 피자 박스가 놓여 있었고 온 집안에는 여전히 달콤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김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갈비찜이 담긴 냄비, 알록달록한 잡채가 가득한 유리그릇, 노릇하게 부쳐낸 전들이 담긴 쟁반까지 그것들을 식탁 위, 피자, 박스 옆으로 하나씩 옮겨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냄비 뚜껑을 열고 그릇에 씌워둔 랩을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숨죽이고 있던 음식의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집안을 더욱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게 식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진수성찬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탁 위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차갑고 볼품없는 피자와 그 옆에 대조적으로 놓인 화려한 잔치상. 두 사람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갈비찜이 담긴 냄비를 올렸습니다. 곧이어 보글보글 하고 맛있는 소리가 나며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먹이고 싶었던 밥이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너희가 온다는 생각에 시장을 보고
밤새 재료를 다듬고 오늘 아침부터 땀 흘려가며 만든 음식들이야. 내 아들과 내 며느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자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내 마음이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 진주의 눈에서 기어코 참았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차린 데서 오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동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먹어라. 아직 따뜻할 때. 제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따끈하게 데워진 갈비찜 한 점을 집어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면서도 그 갈비찜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런 대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직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며느리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야 할 갈비찜은 너무나도 썩고 가장 즐거워야 할 가족의 식탁은 형벌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대로 그들에게 상처와 후회,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깊은 슬픔만이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죄인처럼 주방으로 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밀어내고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산더미처럼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음식들이 이제는 슬픔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내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낮은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복수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씁쓸함과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통쾌한 복수극의 끝은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거실 소파에 누워 얕은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고 서먹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방에서 나온 아들과 며느리는 그 누구도 식탁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이만 가볼게요. 아들 동우가 저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진주는 아들의 등 뒤에 숨듯 서서 퉁퉁 부은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제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신발을 신는 그 짧은 순간마저도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녕히 계세요라는 의무적인 인사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공간에 가득한 음식 냄새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갈비찜과 잡채, 전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제 제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어치웠습니다. 혼자 먹는 갈비찜은 질기고 잡채는 퍽퍽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었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밤이 되면 내가 너무 심했나? 어른답지 못했어.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설쳤습니다. 제 통쾌한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조금의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처럼 망설이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동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동우야. 엄마 미안해. 아들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내가 바보였고 내가 비겁했어. 엄마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일 아닌 척 덮어두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두 사람 사이를 더 힘들게 만든 거야. 정말 미안해, 엄마.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철부지 같기만 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이 지옥 같았어. 진주도 나도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어. 진주는 매일 밤 울기만 했어.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어머님께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잠자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주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진주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악착같이 키우셨대. 그래서 어른들한테 살갑게 대하는 법이나 집안 살림으로 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사랑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엄마의 정성이 담긴 된장이나 손수 차려주시는 밥상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던 거야.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아들은 담담하게 며느리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뒷이야기였습니다. 워킹맘 밑에서 자라 어른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 제게는 그저 차갑고 개인주의적으로 보였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어쩌면 서툴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온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명백히 진주 잘못이고 그걸 바로 잡아주지 못한 내 잘못이 더 커. 하지만 엄마, 진주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있어. 그날 엄마가 차려주신 갈비찜을 울면서 먹는데 나 그때 알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주도 그걸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랑 진주 사이에서 더 이상 방관자나 어설픈 중재자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게. 그러니까 엄마도 진주에게 마음을 열어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수화기를 타고 제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어쩌면 며느리의 항복 선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각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복수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준 셈이었습니다. 알았다.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애미 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나도 너무 심했다는 거 안다.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들어찬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지독했던 복수극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가족에게 진짜 소통의 문을 열어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통화한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처럼 가시돋친 분노나 공허함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에 가까웠지요. 아들의 말을 곱씹으며 며느리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싹수 없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서툴고 아픈 구석이 있는 또 하나의 자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기에는 제 자존심이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아들네 집이었고 봉투 위에는 낯설지만 단정한 글씨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주의 글씨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보내던 며느리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서너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시작된 편지는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불초한 며느리 이진주입니다. 무슨 말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전화로나 문자로 제 마음을 전하기에는 제 잘못이 너무나도 크고 제 생각이 너무나도 짧았음을 알기에 서툰 글씨로나마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내어주신 차가운 피자는 제가 드렸던 피자와 똑같은 맛이 났습니다. 아니, 그날 제가 어머님께 드렸던 무심함과 무례함까지 더해져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쓰고 끔찍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3시간의 긴 시간을 달려 저희를 보러 오셨을 때 그 마음에 담긴 설렘과 기대를 저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 일과 제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리고 제가 잊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사과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담가주신 된장을 냄새난다는 이유로 버렸던 일, 제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어머님의 시간과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의 생신날 고작 모바일 상품권 하나로 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일,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삶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제 오만함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날 어머님께서 눈물 흘리며 차려주신 갈비찜을 먹으며 저는 비로소 진짜 마음이 담긴 밥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며느리,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간절한 부탁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님께 받은 상처를 다 지워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제 진심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의 서툰 사과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어요. 그 어떤 미사여구나 화려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세 번 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나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긴장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소리만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어른답지 못하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내 마음도 편치 않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인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서로의 진심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다음에 제가 동우 씨랑 찾아뵐 때 저한테 갈비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제 복수의 상징이었던 갈비찜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르쳐주고 말고 소 한 마리 또 잡아야겠구나. 제 농담에 며느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처음으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우리 가족에게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은 긴장한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진주의 두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어머니, 갈비찜 배운다고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요. 어제 동우 씨랑 같이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갈비랑 채소랑 좀 사왔어요. 며느리가 내민 꾸러미 안에는 정말로 신선한 갈비와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예쁘고 기특한지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어서 들어오너라. 집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제 눈치를 살피는 대신 곧장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제 앞치마 옆에 걸려있던 여분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그 적극적이고 싹싹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나란히 주방에 서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갈비 핏물 빼는 법을 알려주면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양념장 비율을 설명하면 서툰 솜씨로나마 계량을 하며 조심스럽게 양념을 섞었지요. 요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의례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여자 대 여자로서, 인생 선배와 후배로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많은 마늘은 언제 다 까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 텔레비전 보면서 하다 보면 금방이다. 너희 아빠 살아있을 적에는 둘이 앉아서 마늘 까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엄마는 요리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의 맛이라는 건 엄마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따끈한 통닭이나 가끔 시켜주시던 자장면 같은 거였어요. 며느리도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가 왜 그토록 집밥의 의미를 몰랐는지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갈비를 조리면서 서로의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만큼이나 우리 사이의 거리감도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우는 거실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다가와 잡채에 들어갈 당면을 삶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는 풍경, 제가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갈비찜이 완성되고 잡채와 각종 반찬들로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려던 순간 며느리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고 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피자 박스였습니다. 순간 저와 아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더니 피자 박스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하며 뚜껑을 열자 고소한 치즈 냄새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모습의 따끈한 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화해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 식탁에서 피자가 차가워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어머니. 그 말에 저와 아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재치와 진심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색함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갈비찜과 피자가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음식이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밥그릇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고 서로에게 따뜻한 피자를 건네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차가운 피자로 시작되었던 우리 집의 전쟁은 그렇게 따뜻한 갈비찜과 더 따뜻한 피자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고 함께 노력하며 서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 지독했던 복수국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신뢰와 사랑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데운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제 며느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의 진짜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피자 전쟁이 있고 나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수많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도 아들 내외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훌쩍 떠나버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심지어는 조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진주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온 것이지요. 어머니, 저 진주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말고. 우리 아가는 잘 지내고? 네, 어머니. 저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 추석 말이에요. 저희가 언제 내려가면 좋을까요? 미리 내려가서 어머니 장 보시는 것도 돕고 음식이랑 같이 만들고 싶은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명절 당일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일손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너희들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벌써부터 내려오려고 그러니. 힘들게.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휴가 쓰기도 편해요. 동우 씨랑 얘기해서 목요일 저녁에 출발하려고요. 금요일에 어머님이랑 같이 장 보러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밝고 쾌활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난 명절들의 서름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나야 좋지. 그럼 금요일 아침에 같이 시장에 갈까? 네,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명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처럼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주방에 나란히 서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 소박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목요일 저녁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과일이며 음료수 따위가 잔뜩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반가움이 더 크게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날 밤 저는 제 안방을 아들 내외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아닌 진짜 내 자식들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푸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며느리는 나란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싱싱한 채소와 생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냄새를 물씬 풍겼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떤 전을 부칠까요? 제가 동그랑땡은 자신 있는데. 그러니? 그럼 동그랑땡이랑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이랑 동태전도 좀 부칠까? 좋아요. 그럼 돼지고기랑 두부랑 동태포랑 어머니. 저기 저 옥수수 진짜 맛있어 보여요. 우리 저것도 좀 사서 쪄먹을까요?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시장 구경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건값을 깎으려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면 옆에서 어머니 파이팅 하며 응원을 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가 들겠다며 제 손에서 낚아채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데 오는 거 싫어할 텐데 하고 지레짐작하며 불편해했을 테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며느리는 그 누구보다도 시장 구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떡집에 들러 갓 나온 송편을 맛보고 생선가게 아저씨의 넉살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장을 보는 내내 저는 며느리와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보기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 역시 풍성한 장바구니처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 동우가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희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아이고, 두 분 쇼핑 다녀오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강 셰프의 시간이니 두 여사님은 잠시 쉬고 계시지요. 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가 사온 채소들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등을 툭 치며 어디서 폼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해라며 웃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곧이어 우리 세 사람은 주방에 나란히 서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 반죽을 만들면 며느리가 옆에서 동그랗게 모양을 빚고 아들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노릇하게 전을 부쳐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몇 시간이고 외롭게 서 있던 주방이 이제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 반죽에는 뭘 넣으셨길래 이렇게 고소해요? 응, 우리 집 비법인데. 두부 물기를 꼭 짜고 잣가루를 조금 넣는 거란다. 와, 대박. 어머니, 이건 진짜 기록해둬야 해요. 며느리는 제 어깨 너머로 요리법을 배우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갓 부친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자 해보렴 하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맛있어 하며 엄지를 척 들어 보였지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은 중간중간 설거지를 하고 며느리는 재료를 나르며 제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발을 맞추니 혼자서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 반나절 만에 뚝딱 끝이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 집 식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명절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음식 너머에 있는 우리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 아들의 제안에 우리는 막걸리 잔을 채워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오늘을 위하여. 위하여. 맑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제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명절 전통을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 새로운 전통? 네. 명절 음식은 오전에 다 같이 만들어서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저녁에는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는 거예요. 명절이 여자만 힘든 날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진짜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아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명절의 풍경도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요. 제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가려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가. 그럼 우리 내일 저녁에는 영화 보러 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 뭐 한다니?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신이 나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의 즐거운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어느 늦가을의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어 저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들이 그래? 둘이 로또라도 당첨됐냐? 제 농담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키득거리더니 며느리가 제 앞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도 있고 선물도 있어서 왔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급스러운 포장지를 벗기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 손바닥만 한 앙증맞은 아기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뭔가 싶어 사진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 배경에 하얗게 떠 있는 작은 점. 이제 막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제 손주가 될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가졌어요. 이제 8주 차래요. 며느리의 수줍은 고백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초음파 사진과 아기 양말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뜨거운 것이 왈칵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평생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잘했다, 아가. 정말 잘했다. 고생 많았어. 아직 고생할 일만 남았죠, 어머니. 이제 시작인걸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 동우는 그런 저희 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제 어깨를 꼭 감싸주었지요. 그날 우리 집에는 또 한 번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의 임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웠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검색하고 요리책을 뒤적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죽겠어요.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아무것도 먹질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동우 씨가 지셨을 때 안 힘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힘없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다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나라고 왜 안 힘들었겠니? 나도 너희 아빠가 사다 준 새콤한 자두만 겨우 먹고 살았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 뭐가 좋다고 말은 못 해주겠다만 그래도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나 담백한 묵국 같은 건 좀 넘어가지 않겠니?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곧장 무와 배를 사와 시원한 동치미를 담그고 맑은 묵국을 끓였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으로 갈 테니 퇴근길에 들러라 하고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헬쑥한 얼굴의 며느리가 저를 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힘드시게.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새끼랑 내 손주가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자, 이거 한번 먹어보렴.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다만. 제가 내민 동치미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은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와, 어머니. 이거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맛이 없다던 며느리가 제가 가져간 동치미 국물에 밥을 말아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차가운 피자를 받아들었던 그 식탁에서 이제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흐뭇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배가 제법 불러왔을 때 우리 세 사람은 아기용품을 사기 위해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옷 매장에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옷가지들과 신기한 장난감들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이 내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아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며느리는 부드러운 유기농 면으로 만든 베넷 저고리를 골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강아지한테는 뭘 입혀도 예쁘겠지. 그럼 이건 할미가 사주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신기한 기능이 달린 젖병 소독기를 보며 감탄했고 아들은 안전해 보이는 카시트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것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 것들은 비싸고 신기한 것만 좋아한다며 속으로 흉을 봤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아기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손주에게 줄 아기 담요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서툰 솜씨로 한 코 한 코 실을 엮어나가며 저는 우리 가족이 걸어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피자로 시작된 지독한 갈등, 눈물로 얼룩졌던 저녁 식사,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며느리의 서툰 편지, 그리고 함께 웃으며 명절 음식을 만들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사진 옆에는 네 사람이 함께 웃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완성되어 가는 아기 담요를 무릎에 펼쳐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른 실들이 만나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뜨개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코가 빠져 구멍이 나기도 하고 무늬가 틀려 속상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실을 더해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가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제 손주가 태어나면 저는 이 담요를 덮어주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얼마나 서툴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 말을 덧붙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가야, 너는 사랑하는 법을 아끼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있단다. 하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제 마음과 완성되어가는 아기 담요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